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인화물질을 뿌린 남성은 방화 뒤 독극물을 마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흐리고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방이 맑겠지만 경북 동해안에는 아침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도 등 전국이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내륙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10.1도입니다. 일라디오 6시 뉴스 아나운서 이광용이었습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KBS 아나운서 정세진님을 포함한 시청자 여러분이 내신 소신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비상하리라. 내일은 대기자로 장성할 소기자 석석 오창석과 함께합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단상, 이것이 그것이구나. 자, 오창석 평론가, 오창석 소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첫 뉴스 만나보기 전에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 통합기구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제안한 보수 재건의 원칙을 받아들일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대화를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보수 재건의 원칙 중 하나로 이것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것의 강,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이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고급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국가기관의 심판으로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지난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것 됐고 최근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것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 네, 대한민국의 키워드였습니다. 맞습니다. 땡땡. 네, 전 세계적 키워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시작할 때 이 프로그램은 KBS 아나운서 정세진님을 포함한 시청자 여러분이 내신 수신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어제 정세진 아나운서가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고송 끝난 다음에 제가 이 프로그램은 요거 하는 부분 정말 너무 그 대패를 막 찾았대요 자기가. 너무 돋아가지고 그래서 좀 바꿔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받아들였습니다. 예. 자, 여러분 내일은 또 신청하시는 분들께 저희 그 이름을 한번 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창석님을 포함한 시청자 여러분이 내신 수신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읽어드리는 게 뭐 큰 어려움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당 500원에 회당 500원에 유료 서비스는 아니고 무료입니다. 무료. 애청자분들 재밌는 사연과 함께 내 이름 불러주세요 하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내일 오프닝에서 2부 오프닝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뉴스 뭡니까? 네, 첫 뉴스 잠깐 들어가기 전에요. 짧은 단신 하나. 원래 단신인데 더 짧은 단신 하나. 그래요. 단신이시죠? 초단신 하나 제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진전되고 있고 단계적 관세 철폐에 합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중국 정부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네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양측은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율 관세를 취소하기로 동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어떻게 이제 그 해결점이 이제 발견된 건가요? 해결점이 발견됐다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가 들어가면서 아이고.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려는
의도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외신들이 분석을 하고 어쨌든 있습니다. 뭐 한숨 물린 거 아니에요. 네. 트럼프가. 그렇죠. 예. 네, 그렇긴 한데 일단 금융시장은 조금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요. 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여념이 없으실 시점에 우리가 금강산 관광 재개하겠다. 또 북한으로서는 그 비핵화 이야기 길게 하지 말고 빨리 끝냅시다. 청구서를 이 시점에서 내밀면 어떨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질질 끌지 않고 빨리 신속하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전략적으로 타당할까요? 그건 알 수 없죠. 오창석 씨. 네. 어? 그거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아, 네. 알겠습니다. 본인은 뭐 그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 산적한 문제가 많아서 오히려 더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오창석 씨 많이 컸어요. 뭐 단신 한번 소개했더니 이렇게 키가 컸나? 알겠습니다. 자, 첫 뉴스 소개해 주시죠. 네, 손흥민이 차붐을 넘었다. 그래요? 예, 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세르비아의 치즈베나 지베지다전에서 2골을 추가하면서 차범근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유럽 통산 121골을 넘어 123골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요. 손흥민 선수 강원도 춘천 출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용민 씨도 강원도 춘천 출신이라서 아주 그냥 기분이 남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지역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나올 서로 수가 다른 있는. 정신 차리시고요. 네. 춘천이 인재 인큐베이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많이 계세요. 또 춘천 출신들이. 네, 네. 놀라운 따름인데요. 자, 그래요. 네, 어쨌든 3일 전 백태클로 인해서 에버턴의 안드레 고메스 선수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그때 손흥민 선수가 죄책감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첫 골을 넣고 나서 화려한 세레머니보다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서 전 세계 팬들을 좀 더 뭉클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차범근 선수를 넘어서 한국 유럽 축구 도전사의 새로운 기록을 열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처럼 기쁜 소식이 전해지니까 기분이 환해집니다. 네, 저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뉴스는 또 뭐가 있어요? 잠깐 요거 좀 더 파서 손흥민 선수를 좀 더 파야 됩니까? 예. 준비를 했습니다. 기쁘고 말고 싶은데. 아닙니다. 계속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일단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92년생입니다. 아직도 굉장히 젊죠. 92년생. 예, 네, 맞습니다. 그래요. 만 27살이고요. 네. 아버지 손흥정 역시 국가대표 출신의 축구 선수였습니다. 아버지도 축구 선수셨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축구에 전념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동북고등학교에 진학 후에 1학년 1학기 중퇴 후 바로 독일 유학으로 떠났습니다. 네, 네, 이 당시까지 아버지 손흥정 씨 같은 경우는 기본기만 익혀라. 네. 그리고 다른 거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기본기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요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해외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패스나 슈팅에 대한 연습을 했고 기본기가 탄탄한 그 베이스 위에 이제 실력이 폭발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기본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 경기하는 거 보니까 월드컵 때, 야, 머리에 무슨 컴퓨터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거기 그림을 쫙 보고 어시스트를 마치 막 그림을 펼쳐 놓듯이 네. 어시스트 하는 것도 그렇고요. 예. 지능적인 플레이가 많은데요. 저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네. 고등학교 당시에 너무 많이 맞아서 한밤중에 이제 문을 닫고 혼자 끙끙대는 걸 아버지가 발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네.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은 기합을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그래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빠르게 또 유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구타라든지 한국식 축구 교육을 탈피하고 네. 유럽의 현지의 그 전술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 배웠던 점이 또 주요했다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더 이상 폭력으로서 사람을 길들여 보겠다 이런 발상은 사라져야 돼요. 네. 그래야 손흥민 같은 스타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그래요. 없어져야 되고요. 네. 독일 함부르크에 2010년에 입단을 했고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차범근 선수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그 경기를 뛸 때 해트트릭을 달성한 적은 없었대요. 근데 분데스리가 최초의 해트트릭을 또 손흥민 선수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그 선배 플레이어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또 차범근 감독은 또 어떤 감회실까 궁금합니다. 네. 차범근 감독이 오늘 짧게 인터뷰를 남겼는데요. 네. 내 기록을 넘어서 더 큰 선수가 되길 바란다라고 아이고, 그렇죠. 격려의 말씀을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28일에 지금에 있는 토트넘으로 이적을 했고 당시 이적료 3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8억 정도의 아시아 최고 선수 이적료를 경신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받은 것처럼 기쁘지? 진심입니까? 예, 진심입니다. 아유, 손흥민 선수, 그 가치를 넘어섰죠. 예, 예, 맞습니다. 훌륭한 우리 손흥민 선수 앞으로 또 더 큰 활약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5년 만에 검찰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혹을 전면적으로 재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공개됐던 세월호 생존 학생 헬기 미이송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맥박이 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해경청장을 이송하느라 배로 4시간 41분에 걸쳐서 이송시켰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다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아유, 정말 이건 다시 회고하기도 참 무겁고 불편하지만 이거 규명해야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네, 이게 너무 잔인한 내용이라서 다시 복귀하기도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사전 인지가 있었거나 의전을 위해서 해경이 알아서 희생자를 구조하지 않고 상사를 데려가기 위해서 움직였다라면은 이긴 조직 전체가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희생자가 생존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있었다. 라고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면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세월호 참사 유족들을 대신해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발 이번에는 진실이 좀 규명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정말 그 체계적인 매뉴얼이 작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도 남겼습니다. 사실 이 수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수사 경과만 봐도 수사 네. 과정만 봐도 진짜 진심으로 세월호 진상 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지 가늠이 됩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네.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시금석이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당시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하자면은 해경의 책임이 없다 이런 방식으로 또 수사를 지휘한 것 아니냐 또 부당하게 또 수사 검사한테 압박을 가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전에는 불러서 조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제대로 된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고요. 음. 지금 현재 처벌받은 사람은 음. 처음 출동했었던 해경 123 정장 김경일 정장입니다. 그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이 구조를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진 사람이 없어요. 네, 예. 징역 3년형이 확정돼서 지난해 1월 만기 출소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거대한 사건이 그 조그만 배 해경 정장 한 명 처벌로 끝나는 것이냐, 또는 이 한 사람만 잘못한 것이냐, 이걸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현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역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건 보고 시점을 조작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그리고 해수부 장차관과 함께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또 우려먹냐 세월호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사다운 수사를 하지 못했다면은 네, 이건 우려먹는 게 아니죠. 네. 이거는 진짜 우려 먹었다는 이런 표현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고 있는데 네. 제발 이번 조사에서는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이 또 다른 참사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넘어서 또 다른 참사를 막는 그리고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닉네임님 세월호를 우려먹어요? 허허허. 아베가 하는 소리가 바로 그겁니다. 8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세월호가 80년 전 일인가요? 네. 80년 전 일이라도 잘못된 것은 끝까지 규명을 해야죠. 맞습니다. 네. 확인 못한 사실이 있다면은 진실이 있다면은 당연히 규명을 해야 되고요. 80년이 뭡니까? 800년 전 일도 규명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K755911과 K75591661 이 계정 쓰시는 분 국민들 고혈압 걸리겠다. 건강보험료 엄청 올라가겠네. 니들 때문에 라고 하셨습니다. 주어가 없어요. 네. 주창우님 매일 5시 5분이 기다려지는 것은 김기민 라이브 오프닝이 좋기 때문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네. 김기민 라이브가 세상에 그런 프로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요. 자, 6007번 쓰시는 분 505 오프닝 멘트 들으려고 5시 칼퇴근. 그러니까 이제 김용민 라이브 오프닝 멘트 들으려고 5시 칼퇴근하지만 주차장까지 오면 못 듣는 날이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응원하면서
즐거운 퇴근길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이전 검찰과 다른 검찰이 아닐진데 또 조사한다고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어느 순간에도 검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국민의 시선 제대로 직시하고 이번 검찰은 다르다. 이면을 좀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66번 쓰시는 분, 많이 큰 오창성님, 저는 오창에서 일 보고 라디오 들어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좋은 목소리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신 건 아니고요. 네, 어머니는 부산에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네,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2016년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서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따져 만든 이른바 희망계획 문건은 단순한 검토가 아닌 실행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많은 헌법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상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라는 점을 근거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다면 한반도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고 그렇다면 남측의 급변 사태에 대한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다라는 논리로 작성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 네. 예. 그리고 이 계엄령을 무마하려는 국회를 해산하려는 의도, 시도 역시 이 문건에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뭔가 북한의 급변 사태를 조장할 목적까지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네. 이게 사실 그 당시에 갑자기 급변 사태를 예측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뭐 북한의 상황이 불안정했다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없었던 정황 상황에서 네.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면은 예. 도대체 어디에 기반했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 공수부대가 투입된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북한의 급변 사태가 언제 일어날지 알고, 그것도 게다가 지금 박근혜 정권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이런 계획은 왜 짰는지 여러 정황들을 분석해 보면은 혹시 북한의 급변 사태를 조장하려고 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상황이 불안정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이 조건이라는 것, 헌법은 그냥 명분일 뿐 뒤에 계엄령 선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 얘기는 앞으로 또 뭔가 새로운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일부 핫소리에서 김정민 변호사 발언으로 우리가 또 함께 이 문제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네, 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야 합니까? 네, 정한나 씨 나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반도 평화는 상생 번영의 평화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출발점이라며 많은 고비가 남았지만 한반도,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태도 논란에 대해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회 파행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제공한 것은 온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가 민생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자며 여야 민생입법연대를 구성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틀 후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딱 절반을 지나게 되지만 국민들께서 정권 출범 때 지녔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오늘 17일부터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장관의 미국 방문은 지난 4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특히 북한이 금강산 시설 철거를 압박하며 남북 경협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이 8개월 연속 경기 부진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참 당일날 그 삼천 구함 타고 계실 때
실제로 그 헬기로 긴급하게 이송해야 되는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저는 뭐 그 상황에서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환자가 헬기가 아니고 배로 좀 이송이 됐거든요. 혹시 직접 그래서- 지시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저는. 그럼 보고받으신 게 없으신 전혀 거예요? 없죠. 예, 예. 그 당시에 그 헬기를 환자가 이용해서 탔으면 조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혹시 그런 사실 저는 상황 자체를 전혀 이번에 금시초문 처음 듣는 상황입니다. 그럼 언제 그 사실은 이번에 뉴스 보고 알았죠. 뉴스 보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세월호 참사 당시 긴급 후송 치료가 필요한 구조 학생 대신 헬기에 올라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MBC 기자에게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는 중.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과 수사 과정 등을 재조사할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검찰 내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단장을 맡아 부장급 검사 등 9명 정도로 구성됩니다. 임관혁 특별수사단장이 해야 할 일. 세월호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나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던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우병우 전 비서관도 수사한다고? 우병우와 임관혁은 혹시 알고 지낸 사이일까? 2016년 1월로 가보자면 정윤회 게이트 수사 결과는 비선 실세는 없다였는데 이는 청와대 입맛대로였습니다. 수사는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밑으로 유상범 3차장과 임관혁 특수 2부장이 맡았습니다. 정윤회 문건을 허위로 결론낸 이들은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으로 영전함과 동시에 승승장구합니다. 그렇다. 임관혁은 이른바 우병우 라인. 임관혁 특수일부장은 2005년 법무부 법조인력 정책과장이던 우수석 아래에서 평검사로 일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발탁 후 전진 배치됐습니다. 탄력을 받고 있는 검찰의 수사 핵심엔 우병우 라인이 자리 잡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한 권영철 CBS 대기자의 분석.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른바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 수사를 하면서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문건 유출 것만 강도 높게 수사해서 정윤회 문건을 박 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대로 사설 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한 허위 문건이라는 결과를. 임관혁 지청장의 또 다른 과거. 지난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요. 지난 2014년에서 2015년에는 STX그룹 경영진 비리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비리 등을 수사했습니다. 다시 권영철 대기자. 임관혁 단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한명숙 전 총리 2차 주임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있었던 46명의 정치검사 명단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됐었어요. 예. 이런 임관혁 검사에게 세월호 특별수사단장이라는 대임을 맡긴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청문회 때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 검찰에서 좀 수사팀을 만들어서 좀 챙겨봐 달라고 하셔서 또 사건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길.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국정농단 수사 당시 윤석열 총장 발언. 만약 임관혁 검사 시켜서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하려 한다면 즉 수사권 갖고 혹시나 문재인 정부를 골탕 먹이려 한다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정치권이지 그게 검사입니까?
was all yellow. Your skin, oh yeah, your skin and bones turn into something beautiful. And you know I love you so. You know I love you so. I swam across, I jumped across for you. Oh, what a thing to do. 'Cause you were all yellow. I drew a line, I drew a line for you. Oh, what a thing to do. And it was all yellow. Your skin, oh yeah, your skin and bones turn into something beautiful. And you know, for you I bleed myself dry. For you I bleed myself dry.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함께 하셨습니다.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입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의 문자 많이 도착했습니다. 자, 훈이서님, 패스트트랙 수사는 언제 하지요? 국회 방송 압수수색하고 비연중만 울리더니 그 뒤에 나오는 소식이 없네요. 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심영우님, 김용남 파이팅. 네, 김용민입니다. 몇 번을 얘기해야 알겠습니까? 김용남이 아니라, 네, 김기민도 아니고요. 네, 김용민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747번 쓰시는 분, 저 기억나시나요? 김용민 라이브 청취율 3% 돌파 기원 100일 기도 시작했던 청취자인데요. 며칠 안 했지만 3위든 3%든 하여간 3은 했네요. 진심 축하드립니다. 저도 칭찬해 주세요. 네, 칭찬 받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녁 시사 프로그램 1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3 하니까 왠지 넘버 3 같아서. 네, 김태호님, 저녁 시사 청취율 1위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 소개로 듣기 시작한 한 사람이 박수치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김용민 라이브를 저보다 더 챙겨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안한 보수 재건의 원칙 중 하나, 이것의 강을 건너야 한다, 이것의 강을 건너야 한다 했는데 정답은 탄핵이었습니다. 자, 이것의 강을 건너야 한다. 자, 정답 많이 보내셨을까요? 탄핵의 강이라고 하시면 맞을 텐데. 네, 8612번 쓰시는 분, 루비콘. 네, 루비콘의 강. 네. 자, 그리고 3675번 쓰시는 분, 요단강. 네. 자, 932번 쓰시는 분, 지극정성을 다하는 방송과 함께 퇴근하니 이보다 즐거운 게 없구려. 정답 하야. 네. 하야의 강을 건넌다. 예, 그 말은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자, 8831번 북핵, 북핵의 강. 그래요. 친박 비박 사이에 무슨 북핵이 큰 쟁점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하여간. 네. 그리고 박선식님, 정답 임피치먼트. 임피치먼트가 무슨 뜻이죠? 네, 제가 모르기 때문에
네,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8578번 쓰시는 분. 버닝 누클리어. 네. 타는 핵? 아, 탄핵. 제가 알아봤기 때문에 네, 맞힌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모르는 단어면 무조건 네, 이겁니다. 자, 7311번 쓰시는 분. 고3입니다. 선물 주세요. 수능 잘 보세요. 탄핵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한테 선물 하나 드리시죠. 네. 고3이라고 하니까요. 아, 이거 실사 한번 나가야 되는데 진짜 고3인지 아닌지. 이것도 이러면서 이 시즌을 이용해가지고 선물 받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김대근님. 정답 위화도. 위화도의 강을 건너야 한다. 네. 자, 그리고 1239번 쓰시는 분. 아, 반핵. 탄핵이 아니라 반핵. 자, 그리고 6251번. 정답 통일대박. 네. 자, 3473번 쓰시는 분. 탄핵. 남편 이름 불러주세요. 염이묵 경위예요. 오, 그렇군요. 염이묵 경위님. 네. 읽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네. 제가 봐도 훌륭한 경찰인데, 김용민 라이브를 안 듣습니다. 이 기회에 들으라고 하려고요. 내일 꼭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염이묵 경위님. 네. 염이묵 경위님. 네. 행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119번 쓰시는 분 정답 탄핵. 저도 가족들 생활비를 전용해서 탄핵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KBS에서 구원해 주시길. 경기도 오산에서 배종현 드림. 네.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구원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희님. 김용민님이 어서 빨리 김어준의 강을 건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김어준. 네. 조금이라도 재밌었으면 제가 딩동댕 하려고 했는데 네,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9764번 쓰시는 분. 저녁 시사 프로그램 청취율 1위 축하드립니다. 이 시대 진정한 빛 김용임 라이브. 네. 교통정보센터 가겠습니다. 박소영 씨. 네, 퇴근길 정체가 한창인 가운데 곳곳에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정릉을 조금 못 간 지점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2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종암 분기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용인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로 3km 구간에서 정체가 여전하고요. 이후로 동수원에서 동군포, 또 군자에서 영동고속도로 시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에서 오산, 그리고 기흥에서 수원까지 15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후로 판교에서 반포 지나는 데에는 1시간 20분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양재까지 3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26km 구간에서 밀립니다. 서평택에서 용담터널, 그리고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분기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더 가서 일찍에서 금천까지도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뇌 휴식을 드립니다.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네, 김종무님 김용임 메들리 운전할 때 좋습니다. 김용임 메들리. 예. 아, 그냥 운전이나 하세요. 네, 김종무님 운전이나 하시는 게 좋겠네. 예. 그냥 나라를 위해서 그냥 운전만 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김갑수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김용임 메들리가 뭐 말하는 거예요? 김용임 씨라고 부르세요? 김영임이라고 회심곡 부른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김용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김용임. 맞습니다. 네. 있을 거예요. 휴게소에서 파는 CD나 나름대로 그 휴게소. 이 박사 메들리 그런 유형의 음악이 그렇죠. 나름대로 저 휴게소의 디바입니다. 네. 네. 김용임 씨 있어요. 김용임 씨. 1984년 KBS 신인가요제에 목련이란 노래로 참여하면서 가수가 되셨고요. 네. 근데 그 영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그
휴게소 그 메들리 음악 연구하고 그런데요. 아 그래요?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의 선구라고. EDM. EDM. 그렇습니다. 네. 사랑의 밧줄이라는 히트곡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우리 김갑수 네, 몰라요. 평론가님. 아, 그걸 모르시는구나. 예,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휴게소에서 김용임은 쓰러집니다, 쓰러져요. 네. 자, 그래요. 김용임 라이브로 지금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낙담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나의 이 존재감을 극대화할 수 있겠는가? 청취율 많이 올랐다고 아이, 좋아하시는데. 근데 아직 김어준에 비하면은 뭐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좀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또 막말할 수도 없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예. 자, 아침 저녁으로 무척 차고 내일 입동입니다. 입동. 예, 벌써 이렇게 됐어요. 입동이 됐습니다. 근데 진짜 내일 입동답게 영상 1도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휴, 추워지는구나. 많이 추워지는 겁니다. 지금도 추워요. 우리 저 김갑수 선생님 그 밤에 쓰레기 주우실 수 있겠어요? 아니 뭐 그건 뭐 그런데 예. 태어나서 지금까지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 머리를 감는 거. 아파트에 살면 더운 물이 그냥 나오는데 저는 아파트가 아니라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감고 네. 막 살얼음이 끼는 상태에서 막 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어머니들이 그 저희는 할머니였는데 그 대야에다가 그럼. 그 차가운 물을 붓고 그리고 이제 그 솥에 올려놓고 데워요. 그래갖고 이 어렸을 때 온실과 싸우잖아요. 더운 물 쟁탈전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웬만하면은 안 씻으려고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새 생명이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불 속에서. 자, 그래요. 정선태 교수님, 이즘에 백석의 시 단풍이 생각난다고 하시는데. 네, 지금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단풍 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대학교. 네. 바로 배경이 그 북악산이죠. 북한산. 네. 예. 대단한 절정인데요. 네. 오늘 딱 이 시가 생각이 났어요. 백석의 단풍. 한번 좀 낭송해 주시죠. 조금만 보겠습니다. 네. 빨간물 짙게 든 얼굴이 아름답지 않으뇨. 빨간 정 무르녹는 마음이 아름답지 않으뇨. 단풍 든 시절은 새빨간 웃음을 웃고 새빨간 말을 지줄댄다. 네. 어디 청춘을 보낸 서러움이 있느뇨. 어디 노사를 앞둘 두려움이 있느뇨. 재화가 한껏 풍성하여 10월 햇살이 무색하다. 이게 저 단풍을 보고 모든 뭐 걱정이나 번민을 다 지웠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아, 그래요. 청춘을 보낸 서러움이 있느뇨. 네. 어제 늙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뇨. 예. 어이구, 청춘 보낸 서러움도 있게 되는군요. 이 단풍을 네, 보면. 그렇죠. 네. 단풍 자체가. 정선태 선생은 그 국민대 캠퍼스 그 가을 풍경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지금 막 그 한신대에서 네. 대강당에서 뭐 행사에서 한마디 하는 거 있어서 네. 수유리 한신대 네, 말씀하시는 거죠? 수유리. 네. 거기 있다가 지금 겨우 시간 맞춰 뛰어오는 길이에요. 만만치 않은 곳인데. 예. 뭐 무지하게 멀더군. 그렇습니다. 야, 거기도 학교는 자그마하지만 네. 그 이렇게 저녁 노을 질 때 가을 풍경 있잖아요. 네네. 아,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대단합니다, 네, 거기가. 기분 예. 좋게 있다가 왔는데 어디나 요즘은 너무 그런 데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다시 쳐다보면 네. 참 아름답구나, 잘 정비돼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맞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잠깐 덧붙이자면 지난주에 홍천의 수타사. 홍천? 네. 오. 공작산 수타사. 나 홍천 많이 갔는데 네. 그 전은 처음 듣네. 당연한, 수타사. 네. 그러면 그 면을 손으로 이렇게 뽑는 그건 아니겠지. 설마 MC를 닮아갑니다. 네. 우리 저 출연자분들이. 예. 이 숫자가 목숨 숫자가. 목숨 숫자입니다. 네. 목숨 숫자에다가 아미타불 할 때 타. 네, 수타사인데요. 네. 그 둘레길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고요. 그 단풍. 정말 좋았습니다. 주말에 강원도 홍천군 동면 덕칠리에 있는 수타사 한번 가보셔도 되겠네요. 네,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다녀왔군요. 네. 그런데 단풍이 이게 월정사의 말사입니다. 네, 잘 관했습니다. 네. 제가 절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부디 부탁드리는데 절에들 이렇게 놀러 가잖아요. 네. 그럼 스님이 안에 사시잖아. 네. 근데 유령 보듯이 한다. 그 관광객들이 인사를 하세요. 네네네. 그 절에 남의 절에 들어가서도 예. 그냥 이러고 스님 안에 사는 사님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 듯이 막 이러고 다녀요. 근데 안에 계신 스님들을 보면 그냥 가볍게 안녕하세요 하고 목례하고 이래야 된다고. 왜냐하면 내가 절에 살아보니까 스님들이 되게 서운해하는 거예요. 우린 사람이 아닌가 막 이러고. 네, 그 절에 바로 월인석보 17, 18권이 보존돼 있다고 하죠. 아이고. 월인석보면 거의 국보급일 텐데. 국보급이죠. 아마 보물일 겁니다. 지금. 말사에 그런 거 갖다 놔도 됩니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나왔어요. 나왔어요. 거기서 알겠습니다. 발견이 됐죠. 오늘 안에 책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 뭡니까? 네, 오늘은 스테판 에셀의 책 멈추지 말고 진보하라. 그래요. 골랐습니다. 네네. 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흩어지고 움직이는 것은 지속된다라는 부제를 달았는데요.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는 것은 흩어지고 움직이는 것은 지속된다. 이 책의 목차 내용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게 마치 강의 물은 그렇죠. 계속 흘러야 생동하는 것이고 그 멈추면은 썩는다. 이런 말로도 돌려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책은 그야말로 시가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가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이면서 사회운동가인 바로 스테판 에셀의 책 멈추지 말고 진보하라. 오늘의 책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가 책이 얇습니다. 모든 책이 굉장히 얇아요. 34페이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좀 두꺼워요. 멈추지 말고 진보하라는. 네네네. 꽤 볼륨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책 멈추지 말고 진보하라. 네. 보수이신 분들은 또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우파죠. 굳이 우파입니까? 이념적으로 얘기를 하면. 드골 그렇죠. 네, 드골 계열이었던 사람이고. 그래요. 진보라는 의미는 뭐 어떤 정치적 지향으로서의 진보라기보다는 전진하라, 혹은 뭐 계속해서 진화하라, 이런 뜻으로 봐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자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익숙한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이게 우리 신자유주의 이런 용어를 별로 안 썼잖아요. 이제 너무 많이 썼지만 요즘 갑자기 잘 안 쓰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해결된 게 없는데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을 극대화하고 사람이 최대한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얘기하면 길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생산 높아지고 풍요로웠는데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이 세상의 고통이 더 많아진 거예요. 3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횡행했는데 그래요. 근데 레지스탕스라는 게 1940년대 일인데 그때 활약을 했던 어떤 정말 노인 중에 노인, 어떤 프랑스 할아버지가 한 30페이지짜리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분노하라인데. 분노하라. 그 책이 갑자기 미친 듯이 2010년에 출간돼서 미친 듯이 팔려갖고. 프랑스에서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잠깐 쎄 200만 부가 나갔는데 그 책을 든 청년들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월가를 점령하라.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라는 이 자본 이쪽이 금융자본이 괴물이었구나. 이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 이건 분노할 일이었구나. 스페인의 젊은 로스 인디그나도스. 분노한 사람들. 이게 세계에서 물결처럼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노구의 할아버지가 왜 분노할 일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사상을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무슨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세상이 불공평한다든지 특권이 너무 횡행한다든지 할 때 일어나 목소리를 외쳐라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한 메시지인데 여기에 반응해서 사실 스테판 에셀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온 세계에 젊은이들이 주목해서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됐고 정말 2010년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책입니다.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그 운동도 있었고요. 그때 프랑스 대통령이 사르코지 대통령이라고 정말 신자유주의의 화신 같은 인물이었고요. 미국 대통령은 이 책이 출간될 때 막 임기가 마친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고 나라마다 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로 뭐든지 그냥 민영화하고 그 해고 자유를 누리게 해서 확 외형 성장하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절정에 이런 책이 나왔던 거죠. 그래요. 분노하라가 그러했고요. 그렇죠. 그럼 분노하라
이어서 멈추지 말고 진보하라. 이 책도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분노하라 외에도 뭐 포기하지 마라 등등의 일련의 팸플릿들이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총정리한 책, 그러니까 분노하라를 비롯한 다른 그 소책자들의 심화 버전이 바로 멈추지 말고 진보하라. 사실 이분이 뭐 분노하라, 멈추지 말고 진보하라 이렇게 제목이 다 반말 아니겠습니까? 반말을 쓰면 안 돼요. 이분이 그때 90세. 90세 때 책을 했어요. 반말할 만합니다. 근데 오늘 정선태 교수가 소개해 주는 책은요.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뭐 이래라 한다기보다 자기 고백이 많은 책인데 그래요? 그중에 한국의 윤리관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괴이한 연애 행각이나 이런 게 아주 적나라한 얘기를 다 고백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뭐 좀 그렇죠. 좀 말씀해 주세요. 자료 찾아보세요. 뭐 방송으로 함께 사랑하라는 얘기죠. 함께 사랑하라. 네. 근데 이제 꼭 가정이 아닌 경우가 이제 많이 써 있어갖고 그 어떤 뭐 성개방적 은밀한 개인사 남에게 밝히기 어려운 그걸 다 고백한 거죠. 그래 본인의. 네.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일단 6시 57분 날씨 나올 때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책 보니까 말이죠. 각 장마다 시가 이렇게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각 장마다 시가 있는데요. 이 스테판 에셀은 그 레지스탕스나 뭐 사회운동가 이러면 되는 행동적인 인간이잖아요. 네네네. 비해서 스테판 에셀 그 어린 시절의 이 삶을 보면 대단히 그 문화적으로 교양적으로 되게 풍요로웠습니다.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네,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네. 그 아버지가 아버지 프란츠 에셀이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발터 베냐민의 친구였다고 하죠. 저술가였어요. 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발터 베냐민과 함께 번역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발터 베냐민이 아니라 스테판 에셀의 아버지가 발터 베냐민과 함께 번역했다고 하죠. 그 발터 베냐민뿐만이 아니고 뭐 우리가 알만한 그 20세기 초반에 네로라 하는 사상가들, 예술가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예술, 특히 시에 대한 관심이 아주 깊고요. 이 시가 바로 자신이 세상과 싸우는데 아주 그 풍요로운 자양분을 제공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아까 우리 김갑수 선생님 잘 말씀하셨듯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소유욕과 지배욕에 맞설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예술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삶이나 죽음, 윤리, 사랑, 증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데 주목하기 위해서는 이런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다시 읽어내기 위해서는 예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는 더 깊은 곳에 존재하고 더 필수적인 것들을 우리에게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 심장의 고동 속에 세상이 담겨 있으며 모든 인간 존재가 그것을 함께 나눈다. 근데 말이죠. 시하고 혁명은 좀 굉장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시가 혁명적 언어죠. 그리고 수많은 혁명가들이 또 시인이기도 했고. 그 정선태 교수가 저는 이 책을 고른 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 스테판 에셀의 음성이 어떻게 들릴까? 다 조롱할 겁니다. 가령 쉽게 말해보죠. 돈이 인생의 전부냐. 적어도 돈보다는 더 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값진 가치들이 있다. 이러면 비웃습니다. 그래봤자 좋은 학벌을 갖기 위해서 인생을 다 걸어버리고 그것만이 올바른 길이냐.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올바른 폴리티컬리 컬렉트니스가 있는 소위 올바른 소리를 하면요. 이게 조롱받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보호돼야 돼. 웃기지 마라. 뭐 이런 한국 사회가 이제 어느 시점부터 정의로움보다는 현실적 이득이나 또 정의로움의 추구가 굉장히 못난 짓인 양 얘기되는 일종의 극우적 관점 이런 것들이 확 넘쳐나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도 흐름이 있는 건데 지금 그 시점에 스테판 에셀 할아버지의 목소리 같은 걸 들으면 굉장히 새삼스럽죠. 이런 가치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삶을 향해서 뭐 저항할 때 또는 맞설 때 그것도 뭐 헬더린이나 릴케나 페르난도 페소와 같은 시인들과 함께 싸워 나갈 때 에셀은 대단히 행복했다고 얘기해요. 저는 그게 가늠이 됩니다.
그 상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신자유주의적 그 광풍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물을 능력 자체를 포기해버린 채 살아간다는 게 과연 행복한 일인가? 아마 에셀한테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할지 참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스테판 에셀은 그야말로 시가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들이 세계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시들이 그 줄기찬 저항을 뒷받침하는 에너지원이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선태 교수님이 밑줄 그으시면서 되새기는 이 책의 명문장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참 많은데요. 네. 소유욕과 지배욕에 대항하여 이 측은지심을 제안한다고 말하는 측은지심, 동양적 같은데. 예, 이 맹자가 얘기한 거죠. 예. 컴패션이라고 해서 아픔을 함께하고 또는 연대하고 함께 공감하는 그런 삶을 얘기합니다. 그 문장 잠깐 볼까요? 측은지심은 연민보다 더 너그러운 감정이며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동정보다 더 불쾌한 감정이다. 측은지심 속에는 함께하려는 의지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집약되어 있다.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존중할 만한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더불어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누군가를 타도 대상으로 여기기는 쉽지만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 방향이 아무래도 좀 퇴행적인 사람들한테 이 측은지심을 갖는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그리고 또 경험이 말하는 건데 뭐 지나갔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 스테판 에셀이 사르코지 정권의 그 신자유주의 행태에 대해서 정말 비판적이었다가 그 후에 정권이 사회당 정권으로 넘어가서 올랑드 대통령이 이제 등극을 해요. 올랑드야말로 68 학생혁명의 주역이었고 5월 혁명. 일생을 소위 올바른 가치대로 살아온 사람인데 대통령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무능력하고 조롱받는 대표가 돼버려요. 집권 내내 바보 노름을 하는데 실제로 유능하지 못한 면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참 아이러니예요. 이 굉장히 사악한 관점에서 유능한 사람도 있고 정치 리더 중에 그 반대로 아주 선한 의지를 가졌으나 그 기득권을 장악하지 못한 채 공중에 얹혀서 바보같이 떠돌다가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있는데 스테판 에셀은 그 안에서라도 어떻게든 옳은 목소리를 내보려고 애쓴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스테판 에셀의 책 소개받았습니다. 김갑수 평론가님, 정선태 교수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김용민 라이브였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